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강의인 사회적 지각, 사람 지각과 귀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눈이라든지 또는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선택을 하고 조직을 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이 곧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은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해석된 세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 지각 또는 대인 지각은 타인 또는 대상을 대할 때 그 사람이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 정보를 종합해서 전체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사람만이 아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사회적 지각은 사회적 역할, 규칙, 관계, 맥락 또는 타인의 특성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신호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 perception은 심리학에서는 지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회학에서는 인식이라고 하는 또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 인식 또는 한국인의 통일 인식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 percep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인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데카르트의 어떤 이성적인 접근, 이 이성을 통한 우리 인간의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16세기 그리고 17세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6세기까지가 우리가 중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세에서는 신학이 철학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를 지배했던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기를 넘어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인간의 이성이 이제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 방법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하나의 철학자가 우리가 데카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은 내가 의심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의심하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이러한 이성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의 본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과학의 또는 철학의 그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적인 인간 사고는 시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정밀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기계론적인 인간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것은 근대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빌헬름 분트는 실험 심리학을 최초로 연 학자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안에서 인간이 어떠한 감각 기능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연구한 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분투는 이 정신 기능의 세 가지 요소인 생각, 이미지, 그리고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지심리학도 사실 이와 같은 연구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분투는 그 심리학을 그 어떠한 철학이나 신학이 아닌 하나의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하는 하나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근대 심리학을 열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정신과 같은 이 내면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분투는 내성법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경험을 자기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그 연구자한테 보고하는 마치 자기 보고식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성법은 그 결국은 그 이 연구의 대상자가 자기가 어떻게 지각을 했고 느꼈는가를 자기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이 표현하는 방법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이런 분투의 내성법으로 얻은 결과가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심리학은 이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우리가 그 측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렇게 개발한 왓슨 역시 이 자연과학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의식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의 심리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로 보고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생득적인 반사와 학습된 조건 반사의 복합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꼭 그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거와 연관된 하나의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파블로프가 어떤 개에게 먹이를 줄 때 그때마다 종을 울렸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개는 이 종소리와 먹이를 자연스럽게 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먹이를 안 주고 종소리만 울려도 개의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이렇게 관찰을 한 것이죠. 스키너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작적인 조건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 어떠한 그 보상을 하거나 또는 처벌을 했을 경우 특정한 반응이 더욱더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가 되는 현상을 보게 되죠. 뭐 스키너의 상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조작적인 조건화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자에다가 그 흰쥐를 놓고 며칠 동안 굶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쥐가 뭐 먹이를 찾아서 그 이 상자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먹이가 떨어질 때 결국은 자기가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먹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되면 계속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작적인 조건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좀 단순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지가 없겠지만 우리 인간의 의식에는 이렇게 단순한 수준의 자극과 보상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동일한 보상도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실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보상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보다 더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심리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은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단순하게 어떠한 자극과 반응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더 복잡한 정신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차원에서 게슈탈트 심리학은 이러한 그 기계적인 인간적 사고 또는 행동주의적인 심리학의 사고를 이제 그것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기를 합니다.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정신은 부분이나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성과 구조에 중점을 두고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서 the whole is other than the sum of its part.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단지 2만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구조화하고 구성을 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그 의미는 그 인간의 마음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 자체가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의지가 개입돼서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조직화의 법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5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을 잘 설명하는 이미지들이 있죠. 요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사물을 지각하는 그리고 그걸 조직화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것들은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아래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건 분명히 그냥 점들이 한 면에 흩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스마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스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았겠지만 결국 우리 사람들이 스마일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스마일이 그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사물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바로 그 사물의 하나의 그 규칙 내지 하나의 그 형태를 부여하면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근접성의 원칙인데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근접해 있는 것들을 함께 묶어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들이 서로 유사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두 개씩 나눠져 있다고 우리는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의 그룹이고 떨어져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유사한 자극들을 함께 묶어서 지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은 동그란 원으로 된 것이 한 줄이고 그 다음에는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하나의 규칙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규칙성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속성의 원칙이죠. 이것이 하나의 방향성을 띠고 있으면 이것이 그러한 그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 사이에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죠. 하나는 이게 밑으로 그 내려가는 거. 이것은 우리는 이것이 하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의 그림의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폐사성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완성되지 않은 것조차 하나의 완성된 것으로 만들어서 의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 보이지 않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그 도형들 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서 삼각형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원 또는 그 직사각형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 정경과 배경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사물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러한 사물들을 동일한 하나의 위치 또는 동일하게 그 어떤 중요도 또는 그 가중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이 전경이고 어떤 것이 배경인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은 전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렌즈를 좀 더 심도를 낮게 해서 조리개를 좀 더 좀 넓혀서 그 심도를 그 얕게 하게 되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다른 것들은 뿌옇게 되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효과를 우리가 거둬들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물을 동시에 우리가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에 주목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흐릿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동시에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밑에 있는 그림 중에 왼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컵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할머니의 모습,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어떠한 그 머플러 같은 것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이미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미녀의 옆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혹시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러한 게스트트 심리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개인의 심리 분석에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심리 상태에 따라 동일한 대상도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경과 배경의 원칙이죠. 우리가 보면 이러한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의 법칙으로 단순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우리는 지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밑에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세 가지의 원이 서로 겹쳐져 있어서 사실 완전한 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원이 서로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있는 대상을 마치 사진 찍듯이 또는 복사하듯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서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츠 하이더는 이러한 게슈탈트 심리학을 사회적인 인식에, 사회적인 지각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하이더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이 돼요. 균형 이론이라든지 귀인 이론이라든지 또는 근본 귀인 오류 또는 이것을 이제 기본 귀인 오류라고 이렇게 또 부르는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지각이나 또는 그 인식의 그 어떤 법칙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더가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우리가 어떠한 그 사물을 바라볼 때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사람을 지각할 때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착시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물컵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 젓가락이 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죠. 이렇듯이 사물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지각하는 경우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그 지각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편견이라든지 혐오라든지 고정관념,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가 범하는 사회적 지각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이더가 한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애니메이션 필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무성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 하이더가 했던 그 이 실험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짧은 동영상을 보고서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가졌을까? 이 세계의 그러한 이 물체들이 그 행동,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인 관계와 또는 삼각관계를 연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동그라미는 여성이고, 그 다음에 큰 남성이 있고 작은 남성이 있어요. 근데 큰 남성이 이제 이 작은 여성을 구애를 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도망쳐서 작은 남자와 서로 이렇게 아주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것에 화가 나서 막 이 집을 부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걸 보고서 그냥 원과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삼각형이 뭔가 뭐 무의미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마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연상을 하고 추론을 하죠. 이걸 의인화라고 불러요. 의인화.
우리는 비인간적인 존재를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의인화해서 그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특성을 바로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상에게도 유추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신화라고 볼 수 있어요. 신화. 그리스에 나오는 그런 많은 신들이 사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그러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 사실 우리 만화 영화 톰과 제리 같은 경우도 비록 그 고양이와 쥐의 것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각의 과정인 거죠. 우리는 어느 하나의 물리적인 대상을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인간들 간의 관계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그들의 관계 또는 행동을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인지각은 타인을 대할 때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종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전체의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인 윌리스와 토도로프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방인의 얼굴을 통해서 그에 대한 첫 인상을 형성하는데 불과 0.1초 만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또는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 우리가 정보를 이제 놓칠 것이고 과장된 일반화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결국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빠르게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하나의 효과들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첫 번째가 특출성 효과 또는 현저성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정보들 가운데서 보다 좀 더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그러한 그 정보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전경 배경 원리가 또 작동을 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받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는 좀 더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이 아래 밑에 이제 태권도 그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의 시선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시선이 모여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좀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이 가운데, 이 격파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죠. 나머지 뒤에 있는 그림은 우리는 무슨 그림이 글자가 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수의 손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격파되는 이 장면, 이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죠. 그것이 두드러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출한 정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특출한 정보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출한 정보는 그 사람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강원도에 추락한 그 미군기가 있는데, 이 미군들을 이렇게 이제 동네로 이렇게 이끈 여성이 이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약간 머리에 나사가 좀 풀려 있는 그러한 여성이죠. 근데 이 여성의 그 머리에 꽃이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꽃을 꽂은 여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여성의 주목을 할 때 왜 머리에 꽃을 꽂았지? 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여자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부정성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정보를 접할 때 긍정적인 정보도 있고 부정적인 정보도 있죠. 이럴 때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주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학습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99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 나쁜 것을 우리가 만약에 놓쳤을 때 그 위험은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정적인 것에 주목을 하죠. 아마 이런 것이 뉴스에 그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문제적인 것만 보도가 되고 긍정적이고 미담이 잘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는 좀 더 센세이셔널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것들을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거와 반대되는 긍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것은 사람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기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좀 더 일회성적이고 중요도가 낮은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할 때 되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여행 경험이 있을 텐데 일본 사람 어땠어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인들 어때요? 라고 질문하면 한국 사람 참 친절해요. 정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일부러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대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둘러싼 사람이나 사물들을 보다 좋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 낭만화시키는 로맨티사이즈 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살았을 때가 가장 인간적이고 좋았던 시기로 기억하는 경향도 바로 긍정성 편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효과는 초두 효과 또는 최초 정보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우리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는 정보는 그다지 우리의 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0.1초 만에 형성된 인상이 그것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가상의 인물을 묘사하는 글을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그 연구 대상자들한테 주고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에서는 똑똑한, 근면한, 충동적인, 비판적인, 고집센, 질투심이 강한의 순서로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글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고집센, 비판적인, 충동적인, 근면한, 똑똑한의 순서로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특성을 먼저 읽은 조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더욱더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초두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맥락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맥락을 형성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정보가 이 맥락 속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똑똑한, 근면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이것이 하나의 먼저 맥락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후에 주어지는 정보는 그거의 그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똑똑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것이 이해가 돼요. 원래 천재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집센 것도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질투심이 강한, 고집센, 비판적이라고 하는 글을 먼저 접하게 되면 이 사람의 성향이 뭔가 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똑똑한 것이 주어지면
이 심성이 나쁜 사람이 똑똑하면 더 위험하지 라는 생각까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초두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의 맥락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설명은 주의 감소 가설인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하나의 인지적인 자원을 갖고 있어서 그 처음에 들은 거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면 나중에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우리가 어디 어떤 레스토랑에 가게 돼서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당황한 것이 선택이 너무 많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뭐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음식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서양 요리에서는 선택권이 많죠. 뭐 수프의 경우에서도 선택이 주어지고 특히 샐러드의 경우에 어떠한 드레싱을 하느냐, 드레싱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대개 이럴 때 우리는 처음에 들은 거 또는 마지막에 들은 거를 선택하고 그게 뭔지 잘 모르면서 나머지는 미투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바로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주목해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초두 효과의 반대가 바로 신근성 효과죠. 최종 정보 효과. 정보가 순차적으로 제시됐을 때 마지막에 주어진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드레싱을 고르라고 할 때 마지막에 들은 것만 제대로 잘 들어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의 인상 형성 또는 지각에 동원되는 그런 원리 그리고 그런 법칙들은 사실 사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앞서 우리가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게 바로 효과적인 사진을 찍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볼 때 대체로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선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에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어둡거나 또는 무색인 것보다는 굉장히 밝고 강한 것에 주목을 해요. 그리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주목을 하고 정지되어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효과적인 사진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반영해야 돼요. 자기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중앙으로 놓여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적인 것들은 이걸 과감하게 줄이거나 아웃포커싱을 통해서 흐리게 하거나 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게끔 만드는 게 효과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있죠. 이 사람의 사진의 하나의 철학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브레송이 들고 있는 카메라가 라이카 사진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35mm 표준 프레임을 최초로 만든 회사가 독일 카메라 회사인 라이카 사진이죠. 그래서 이 브레송은 이 라이카 이 필름 사진을 아주 정말 애용을 했는데 사실 이 필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장 찍고 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찍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어느 한 남자가 이 물을 건너가는데 발끝이 지금 물에 닿을까 말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잡아야 돼요. 최소한 1000 이상으로. 그래야지 이러한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포착하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연속 촬영을 하면 1초 안에 뭐 최소 6개, 8개, 뭐 12개까지 쫙 찍고 이 결정적인 순간을 찾을 수 있지만 예전에 필름 사진에서 이런 걸 찍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송이 찍은 사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 지각의 원리들을 이 사진의 구도에 굉장히 잘 반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이 사물들이 연속성, 아까 우리가 연속성, 또 그다음 연속성의 원리가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우선은 그 보도블록의 경우 우리가 노견이라고 말하는 도로와 또 보도를 구분시키는 경계석들, 이것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계단도 여기 이렇게 휘어져서 향하고 있어서 모든 방향이 이쪽을 향하게 되고 거기에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딱 배치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 브레송은 이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을 누군가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그 지점에 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찍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보면 흑백 사진인데 가장 주목하고 하이라이트 싶을 때 이 소녀가 빨간 외투를 입고 있는 모습을 찍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은 이 중앙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의 어린아이에게 시선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어찌 보면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 세 가지의 B라고 해. 3B를 사진에 담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3B. 첫 번째가 베이비. 어린아이 사진은 누구나 좋아해요. 두 번째 B는 뷰티.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는 비스트.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가 예쁜 강아지를 안고 있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추어도 자신의 사진을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좋아하고 또 제가 하는 연구가 이주, 다문화, 또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연구와 교육의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거나 그럴 때는 사진을 찍고 그것도 책에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사진이 사실 기술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은 이 사고와 철학의 수준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는 왜 사진을 할까? 저는 여기서 doing photography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한다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사진을 할까? 그거는 아마 사람마다 다 철학이 다를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철학이고 또는 관점이라고 보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사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이것도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우연하게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학교에 왔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집에 가는 길에 우리 그 중앙광장 하고 우리 그 본관 그 사이에 이러한 관목이 있어요. 이 관목이 있는데 이 관목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일반 카메라로 찍었죠. 일반 표준 하나의 모드로. 저는 이 왼쪽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은 예전에 중학생들이 그 스포츠 머리 깎은 것이 연상이 돼서 이 관목을 깎아 놓은 것이 마치 이런 군인들이나 예전에 중학생들의
스포츠 머리 깎은 것과 같은 이미지가 생각이 나서 찍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라이트룸이라고 하는 이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색감을 조정을 하면서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밑에 있는 그 줄기가 이러한 보라색이 있었었나? 그리고 위에 보면은 노란 꽃망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표준 모드로 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걸 색감을 조정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또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더 비틀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사진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 또는 가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접했을 때 이 제한된 시간과 우리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처리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범주화입니다. 제가 아마 사회심리학의 이론을 설명을 할 때 또 잠깐 소개를 했었던 개념인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물을 지각을 할 때 그 개개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래서 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그 개인의 특성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남자냐 여성이냐, 나이가 청년이냐 중년이냐 노년이냐, 인종이 어떠냐, 또는 그의 외모에서 비춰지는 계층이 어떠냐 라고 하는 그런 범주들을 순식간에 동원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특성일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죠. 그리고 상당한 경우에 그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특성을 추론할 때 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대인관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추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대인관계 능력을 중시하고,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이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문화적인 충격,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돼요. 특히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금기시되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겸양의 미덕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가지고는 서양의 이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돼요. 오히려 거기서는 더 서구식대로 자신의 장점,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겸양하는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인지각에서 상대방에 대한 호호도 좋으냐 싫으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또 수업 시간에서 감정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 있었죠. 거기에서 바로 이 평가성이 바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특성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좋으냐 싫으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평가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이 권력성이죠. 이 사람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라고 하는, 세 번째가 이제 활동성,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냐 활동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그래서 이렇게 평가성과 권력성과 그 다음에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그 특성을 추론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좀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다면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하고 얼마만큼 친밀한가. 이것은 사실 좋으냐 나쁘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고 활동적인 사람인 것을 인정해도 자기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렵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평가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 지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균 모형은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하나만의 정보가 아니고 여러 개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산의 원리, 평균 원리, 가중 평균 모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산의 원리와 평균의 원리에 의한 계산의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5가지의 정보가 주어졌어요. 똑똑함, 착함, 감성적, 옷맵시, 말솜씨, 이와 같은 5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가산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이 점수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10점이 되는 것인데, 평균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의 평균값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서는 가산 원리보다 평균 원리로 우리가 계산할 때 인상이 덜 좋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5가지 외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됐을 경우, 그 가산의 원리에서는 이게 그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점수가 주어지면 이것이 11점으로 느는 데 비교해서 이 평균의 원리에서는 1.83 정도로 아주 그 변화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평균의 원리를 사용을 할 때 새로운 정보가 추가돼서 됐을 경우에 인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작동하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있어서는 평균의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첫인상이 형성된 후에 새로운 정보가 계속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형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다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정보는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가중평균 모형이죠. 그래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특성에 더 가중치를 두어서 인상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연애를 하거나 배우자를 할 때 조건을 따질 거 아니에요. 뭐 남성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 드는 게 외모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인상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 학력, 소위 말하는 집안, 또는 뭐 신체적인 특성, 성격,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럴 경우 만약에 우리가 평균의 원리를 적용을 한다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연애를 못하거나 또는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존재를 찾기 어렵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은 이 연애의 원칙으로 제기한 게 이상형 대신 기피형을 정하라.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경우에 다 그렇죠. 단지 뭐 연애나 결혼 말고도 학교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직업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어떤 것을 덜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원칙으로서는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정보 사이에서 어떠한 그 일관적인 하나의 그 패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좋다, 싫다와 같은 평가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특성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빨리 걸으면 그 사람 민첩하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빨리 걸으면 조급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근면하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일본인들이 근면하면 그건 이코노믹 애니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작동을 하고 또 우리는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그 인상이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전이가 되는 마치 우리가 부처님의 그림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바로 부처님의 그 인상을 자신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선거철인데 보면은 되게 이런 후보자들이 이 후광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자기와 연관시켜서 만약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다 그러면은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후광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특히 광고와 같은 마케팅에서 이게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광 효과에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고를 보면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려고 하는 상품의 어떠한 그 특성과 상관없이 그냥 어느 한 특정한 광고 모델이 나와서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광고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의 그러한 광고를 보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 이름은 잘 안 알려진 광고 모델들이 그 상품에 또는 서비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인상 형성을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 인상을 형성했던 내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건이 잊혀져도 그가 가진 전체적인 인상이나 성격에 대한 추론은 여전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을 때 마침 자기가 그 식당의 종업원에서 받은 서비스가 상당히 좀 불친절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되면 다음에 자기가 거기 가더라도 그 서비스가 달라졌어도 처음에 그 식당에 대한 인상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갖는 하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맥락 효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맥락 효과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효과라기보다 앞서서 말했던 것과 이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일관되고 지속되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맥락이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동일한 하나의 특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단어를 인식하거나 학습하거나
기억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특히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고급 아주 굉장히 값비싼 명품을 파는 데는 그것의 희소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샤넬이든 또는 루이비통 같은 경우 보면 전시를 할 때 이 전시 부스에 딱 하나의 상품만을 전시하거나 또는 들어오는 이런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바로 그 상품에 대한 희소성, 높은 가치를 하나의 만들어내는 하나의 맥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이제 거기서 판매되는 옷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값비싼 거 또는 값싸는 거, 세일 상품 또는 등등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게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은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걸려진 옷과 누인 옷. 그래서 걸려진 옷은 이건 세일하는 게 아니에요. 걸려져 있어서 또는 그 마네킹에 걸려져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비싼 거라는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그 누인 옷은 이거는 재고 처리 용품들이죠. 막 더럽게 잔뜩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고르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싼 거 같은. 근데 실제로 보면 싼 게 아닌 경우도 많은데 바로 그래서 옷을 이렇게 걸린 옷과 누인 옷으로 구분하는 또 구분법이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도식이 있습니다. 이 도식은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인지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또 오랜 하나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구조화된 하나의 지식의 틀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의 틀과 같아서 우리가 별 모양의 그런 틀을 가지고 밀가루를 찍으면 별 모양만 나오고 동그란 원 모양의 틀이 있으면 원 모양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그 보수적인 이념의 틀을 갖고 있거나 또는 반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또는 여성주의 관점을 중시하는 사람은 바로 여성주의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또 그렇게 구조화해서 바라보겠죠. 다음으로는 내현 성격 이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하나의 도식이죠.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명랑하고 수다스럽고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하는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 구조화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 정보를 구조화하고 응집력 있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이것들 간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완고하고 경직된 사고를 갖기가 쉬워요.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중에서 어느 다른 측면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특성을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했을 때 왜 행동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의 하나의 내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바로 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귀인 이론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했던 하이더가 말하는 상식 심리학이죠.
그래서 이 하이더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 심리학자인 거예요. 다 나름대로 심리학자인데 하나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내적인 속성 때문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황적인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갔을 때 길을 모를 경우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시청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불친절한 행동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추론할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못됐네. 원래 분칠절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기가 쉽죠.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그 내적인 데서 찾는 경향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낯선 외국인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시청이 어디예요? 근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자기의 행동은 자기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나는 원래 불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원래 나쁜 놈이야? 라고 설명할까요? 대체로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불가피한 상황적인 요인으로 설명하죠.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걸 설명할 틈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또는 그 비우호적인 행동은 하나의 그 사람의 성향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의 어떠한 좀 비사회적인 행동은 상황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결과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속성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보다 근본적인 것들에 주목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일반인들은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원인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이러한 재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인지적인 구두쇠가 돼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복합적으로 깊게 생각하기보다 단순화시키고 즉각적인 하나의 해법을 찾는 경향이 있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수자들이 하나의 그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지각, 연구하는 것이 저는 사회심리학의 굉장히 토대가 돼요. 우리가 사회심리학 현상이라고 말하는 편견이나 혐오나 차별이나 배제나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대응 추리 이론이 있습니다. 이 대응 추론 이론은 바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성향, 특성을 대응시키는 이 과정을 귀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성향과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우리가
찾는 과정에 이와 같은 5가지의 근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비공유 효과죠. 그 어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할 원인을 바로 그 사람의 특성으로 추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A, B, C라고 하는 3과목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C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이 C가 상대적으로 학점이 받기 쉬운 그런 과목이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기보다 쉽게 뭔가 좀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향에서 나온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규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규범에 맞게 행동을 하는데 누가 좀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내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종종 우리는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 중계방송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게 열이 받쳐서 상대한테 막 고함을 지르고 그들의 어떤 사적인 내용을 마치 라디오 중계하듯이 막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죠. 또 흥미로워요. 도대체 무슨 남의 얘기를 듣는 것도 흥미로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원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자기 지각에서 과잉 정당화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한 행동을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가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역할과 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회적 바람직성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켈리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있을 때 이러한 정보가 서로 이 연관이 되어서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를 검색해서 원인과 효과가 함께 변하면 그 원인이 행동을 유발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서는 그 자극의 대상과 행위자와 맥락에 있어서 이 3가지 정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이 돼요. 그 조합된 결과에 따라 우리는 그 행동의 원인을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특이성이에요. 어떠한 그 효과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게서만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합치성은 그러한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경우.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행동을 한 사람이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마주칠 때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은 좀 불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자기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에 대한 어떠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론한 거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특이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게 나만 볼 때만 고개를 돌리는지, 그런 이 사람은 나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볼 때도 고개를 돌린다 하면은 그건 특이한 행동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합치성이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보면 고개를 돌리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고개를 가끔가다 돌리고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관성,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항상 고개를 돌리는 건지, 때로는 고개를 돌리고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것이 서로 달리 결합됨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을 추론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특이성과 일관성과 합치성이 모두 높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 요인으로 귀인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고, 특이성과 합치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을 때는 이것은 그 사람의 내부적인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한 번만 듣고 이해가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이 좀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읽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변 모형의 한계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마치 3차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론 중에서는 특이성보다는 일관성 정보를 더욱더 우리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단서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반영되기보다 어느 한 특정한 정보 단서가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자기 지각 이론이죠. 이 자기 지각 이론은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거울 속에 자기 개념을 떠올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판단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성향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지각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게 굉장히 심리적이고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과 같이 우리가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종교성 또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 사람이 종교적인 행동을 얼마만큼 많이 자주 또 높은 강도로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심을 아는 것처럼 본인도 그런 거죠. 본인도 자기가 하는 종교적 행동을 보고 자기의 신앙심이나 종교성을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과잉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가 있는데, 외재적인 동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처음에 형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유인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가치 감각의
하나의 원리가 작동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재적인 동기가 중요한데, 자기가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외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 가치를 상실시켜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청소년기에 부모의 입장에서 상당히 아주 힘든 일이 이 어린 자녀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게임에 빠져서 뭐 몇 시간을 보내고 눈이 그냥 빨갛게 부어 있고 이게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니까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하고, 이게 사실 뭐 정도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뭐 적당히 해서 나름대로 통제가 가능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로 되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의 중독이 있어요. 일 중독도 있고 테니스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테니스를 즐겨하는 동호인들 중에 테니스 중독을 측정하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가지의 그 문항을 주고 거기에 5가지를 넣으면 그 사람은 중독 상태입니다. 저 자신도 테니스를 즐겨 하는데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한 3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중독에 빠졌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의 어떤 정상적인 일상적인 행동 자체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결국은 게임을 하는 것은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으니까. 그러면 이 게임의 내재적 동기를 줄이면 돼요. 어떻게 하냐? 아주 정말 자녀가 게임 중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동기는 강해져요. 마치 자기가 순교자처럼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게임을 하려고도 하죠. 오히려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더 금하게 되면 더 욕구가 강해지죠.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이 내재적 동기를 외재적 동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루에 6시간씩 게임을 하게끔 만들어요. 6시간씩. 그래서 6시간을 하면 보상을 주고 6시간을 못 채우면 체벌을 해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좋겠어요. 몰래 막 해서 그때는 스릴감도 있었는데 6시간을 하라니,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이제 공개적으로 허용을 했으니, 근데 이때부터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 여가가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6시간씩 꼬박꼬박 하다 보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재적 동기가 상실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동기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부모가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 바로 안에 우리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죠. 하여간에 사실 게임 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것이 왜냐하면 그 시기가 또 중요한 시기라 어느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다른 것에 이렇게 집중되었을 때 그 단계를 못 넘으면 계속해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게임 중독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바로 이런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취귀 이론은 그 와이너라고 UCLA 심리학과 교수가 그 개발한 이론인데요. 이건 성공과 실패에 관한 귀인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와이너의 성취 귀인 이론에 따르면은
자기가 어떠한 그 시도를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것을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에 관련된 것인데, 이때 세 가지 차원이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의 위치, 자기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이 안정성,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제 가능성, 자기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통제의 위치가 이게 나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한 건지 또는 통제가 불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또 안정적인 것인지 불안정한 것인지, 이것이 세 가지 차원이 서로 그 조합이 되면서 그 모두 이전 그 8가지의 하나의 서로 다른 귀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서 합격을 했다 해서, 우선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통제 가능한 거죠.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안정적인 것이죠. 자기가 노력한 바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는 데는 이 통제의 위치, 통제의 가능 여부,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이것들이 서로 조합이 되면서 모두 8가지의 서로 다른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시험의 범위가 정해 있는 것이니까 통제의 위치는 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관되게 시험의 난이도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건 안정적인 것이고, 이런 경우 자기가 시험에 합격한 것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자기가 시험에 실패했다 라고 할 경우, 이것을 우리는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시험 범위 밖의 것을 냈다 라고 할 경우, 이거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시험을 내는데 가리킨 거 아닌 색다른 거, 자기만의 주관적인 거 낸 경우 자기는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차원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가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의 원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와이너의 귀인 이론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정서, 그리고 다음의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동일한 성공과 동일한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다음의 결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내부 귀인하게 되면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고, 이것을 실패를 내부 귀인하면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겠고, 그리고 그 우울한 감정은 이것이 자기가 일종의 자기의 내부의 탓인데, 이것이 통제 불가능할 때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뭐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이 될 수 없다라고 되면은 우울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이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인데, 이것이 통제 가능할 때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연민과 동정심은 이것이 외적이면서 통제 불가능할 때,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처지가 그 사람 탓이 아닌
외부 탓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연민과 동정심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두고도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귀인을 하죠. 만약에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는 사람은 이게 통제 가능한 건데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고 해석을 하니까 분노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연민과 동정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사태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갖는 감정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귀인을 보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기에게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최소의 인지적인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미니맥스 전략을 취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설명이 이게 정확하고 최선인지를 따져보기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회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오류, 편향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기본 귀인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의 상황 요인이 더욱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개인의 성향으로 설명하는 성향 귀인의 경향성이 바로 기본 귀인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 오류를 범하는 데에는 바로 정경과 배경의 원리가 작동을 해요. 바로 행위자가 눈에 보이고 이 사람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배경이 되고 눈에 보이는 행위자가 정경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행위자의 성향에 우리가 원인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 귀인 오류를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위자, 관찰자의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은 성향 귀인을 하고 자신의 행동은 상황 귀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을 물어봤을 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아니까 그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행위자와 관찰과 간에 서로 갖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큰 거예요. 이제 바로 이러한 그 원인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그 행위자에게 좀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이 효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의 내부 성향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 수준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걸 그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그리고 연민과 하나의 공감의 것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위자와 관찰자가 서로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니까 바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관점이 다른 거죠.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지닌 특출성을 우리는 지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는 상황 요인이 더욱더 특출되게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또 나오는 것이 포컬리즘입니다. 그 초점주의. 우리는 현재 일어난 사건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피사체의 대상의 사진에 초점을 맞추면 주위에 있는 것이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그 부분만 드러나고 나머지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언론 같은 데서 어떠한 사람이 말을 한 것을 특정 부분만 딱 떼서 보도를 하죠. 그러면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것이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제 그 미디어의 속성이 이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어떤 특출성의 효과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인데, 테일러와 피스크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게 돼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얘기. 그리고 그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관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자 A와 B가 5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전공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연구의 협조자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하게 대화의 시간 또는 주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들로 하여금 둘 중에 누가 대화를 주도했는가, 누가 상대에게 더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이렇게 자기가 느낀 바를 보고하게 했더니, 자기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찰자가 더 대화를 주도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관찰자 B의 입장에서는 B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A의 입장에서는 A가 보이고, 근데 C는 양쪽을 다 같이 보겠죠. 그러면 어떤 관찰자들이 누가 더 주도를 했는가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A를 이렇게 마주 본 사람은 바로 A가 더 주도를 했다. B를 본 사람은 B가 더. 근데 양쪽에서 본 C의 경우에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실험의 협조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분량만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에 더 보인 사람이 마치 더 주도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귀인을 할까? 자기에게 좋은 것은 내부 성향으로 돌리고, 자기에게 부정적인 것은 외부 성향에게 돌리고, 또 타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는 외부 성향으로 돌리고, 부정적인 것은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왜 할까? 이런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고양 효과로 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고 또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자기 존중감이고 자기 효능감이고 자기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빴을 때 이걸 외부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은 이걸 내부 탓으로 돌려서 자기를 고양하는 이러한 성향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상당 부분은 보편적이지만 또 문화권에 따라 좀 더 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또는 하나의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가 강한 사회이다 보니까 개인이 주체가 되고 개인이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향 귀인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동양과 같이 유교 사회와 같이 이런 집단주의가 강한 데서는 상황 귀인을 하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자신의 능력에 귀인했다라고 설명하는 반면, 이러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자신의 능력에 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겸양의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상대보다 낮춰서 보는, 우리가 이제 대상성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일본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좀 더 겸손한 부족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신 그걸 뭔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서양 문화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문화권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의 재미난 예가 되는데 각각의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어떤 연설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인들이 어떤 발표를 할 때 또는 연설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조크를 먼저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풀고 좀 더 이렇게 친근한 맥락에서 자기의 말을 풀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테드 강연 같은 걸 보면 되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조크를 해서 청중을 한번 웃기고 자기의 주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조크가 그 주제와 사실 뜬금없는 거라면 썰렁하죠. 썰렁한 개그가 되는데 그 조크가 나름대로는 마치 촌철살인처럼 그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면 아주 적절한 하나의 이 프리젠테이션의 기술이 돼요. 그럼 일본인들은 어떻게 할까? 저도 정말 많은 경우에서 이 패턴이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일본인들은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스미마셍부터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준비가 잘 부족해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얘기하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경명의 미덕이 일본인들의 스피치 스타일에 반영된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처음 발표를 시작을 할까요? 한국인들이 보이는, 이건 조크니까 여러분 그냥 조크로 받아들여 주세요. 한국인들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국인들은 말은 간단하다고 하면서 자기 말 끝까지 다 하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주체성, 한국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굉장히 고집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시작하는, 이것이 이제 문화적 차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결국 여러 문화가 혼재되어 있어요. 일종의 혼종이라고 할 수 있고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회심리학, 문화심리학을 하면서 결국은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문화에서 좋은 점, 장점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문화에서 부족한 점, 나쁜 점은 버리고 이것을 잘 블렌딩하는 것이 더 스마트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로 우리가 5번째 강의, 사회적 지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